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사건에 관한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나오셨고요. 임윤태 변호사님, 그 다음에 문수정 변호사님, 그리고 장주영 변호사님, 그리고 온 다음에 정경욱 변호사님이시죠. 그 다음에 피청구인 측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셨고요. 법무법인 정론의 최청호 변호사님 나오셨죠. 예, 오늘 변론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소추사실 요지, 그에 대한 의견 진술하시고요. 변론 준비기일 결과 변론에 상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쟁점에 관한 청구인 측, 피청구인 측 변론을 듣고요. 이어서 재판관의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증거에 관한 최부 증거조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소추 의결서에 따른 소추 사실의 요지 진술해 주십시오. 정동훈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안녕하십니까. 국회 탄핵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은 재적위원 2인 상태에서 회의를 소집하여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를 선정, 임명하고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도 참여해 기각을 결정했으며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사유로 2024년 8월 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08년 2월 29일 제정 당시 제가 법안소위위원으로 직접 법률안 제정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3조 2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명의 제적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2명만으로 의결한 것은 불법 의결, 불법 행위입니다. 민주주의 보편적 의사결정은 대개의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다수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헌법에서도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의 독임제 기구가 아닌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으로 방통위 의사결정을 한 행위는 명백히 방통위법 위반이고 이를 감행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정당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고 말씀드립니다. 당시 제4의 권력이라는 방송과 통신융합의 막강한 파급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수를 2인으로 제한하고 국무총리의 간섭을 배제하는 등 독립성과 공공성 그리고 중립성을 강화하는 합의제 기구로 방통위를 구성하도록 여야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많은 논의를 거쳐 합의 통과시킨 것이 방통위법입니다. 특히 방통위법 제5조는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회의록에 보면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는 정당, 즉 야당이 맡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아무런 이유 없이 법에 따른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 인사 최민희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으며 방송통신위원 임명에 대해서도 역시 2024년 7월 방송통신심의 5기가 종료되도록 임명하지 않으며 대통령 자신의 지명 몫으로 임명한 위원들로만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의 취지와 목적에 위반되는 2인의 파행 구조로 공영방송인 KBS를 장악하고 YTN을 민영화시키고 MBC마저 장악을 시도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의 독립성, 공공성, 중립성이 현저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최근 2인 방통위가 의결한 안건들에 대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하는 법원의 결정과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인 위원으로 방통위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분명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제어하는 것이며 피청구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 위헌 위법적 심의 의결은 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통위가 구성된 이래 이같이 위법한 중요 의사결정을 한 사례는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께서 부디 본 사건을 잘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직무집행의 위법, 위헌이 명백한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 주셔서 협치를 거부한 권력의 남용을 심판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 분립의 원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피청구인 측에서 소추 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론 시간에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피청구인 이진숙입니다. 먼저 이번 심리가 계속될 수 있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앞에서도 밝혔지만 국회에서 3분의 헌법재판관들을 추천하지 않아서 하마터면 이 중요한 심리, 그 밖에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심리도 중단될 뻔했습니다. 이번 심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신, 헌정질서가 중단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임기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성실하게 법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기일 결과를 변론에 상정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갑 1호증부터 39호증까지, 그 다음에 피청구인이 갑 28호증을 제외하고 나머지 증거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얼제 1호증부터 12호증까지 제출하셨고, 청구인 측이 모두 동의하여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송부 촉탁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 측이 2024년 9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 사건 기록 일부에 대해 송부 촉탁을 했고 채택했고 9월 24일 회신이 도착했고 갑보증으로 제출했습니다. 청구인 측이 9월 10일 MBC 기자를 상대로 사실조회했고 채택했고 9월 20일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이 10월 4일 국회 사무총장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채택했고 10월 17일 회신이 도착했고 어제 17호증으로 제출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이 10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 기록에 대해 송부 촉탁 신청을 했고 채택했고 10월 21일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청구인 측이 9월 10일 방통위를 상대로 문서 제출 명령 2건 신청했습니다.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3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피청구인을 포함한 2인의 위원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 추천, 임명 등에 관한 안건을 의결해서 법률을 위반했다. 회의 개최 2일 전에 일시장소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도록 한 법령을 위반했고 2인 체제에서 심의와 의결을 강행함으로써 회의의 공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다. 박문진 이사가 피청구인이 박문진 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의결에 참여하여 각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하였다. 박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박문진 임원 후보자 선정 및 임명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하여 법률을 위반하였다.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추천, 임명과 관련하여 관례에 반하여 2인의 위원만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이사를 추천, 선임하도록 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정치적 책임 원칙을 위반하였고 파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피청구인은 우선 방통위법에 의사 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2인 체제 의결은 적법하다. 2인 체제에서 1인에 대한 기피 신청은 위원회 심의 의결을 불가능하게 하는 기피 신청권의 남용으로 부적법하다. 피청구인에게 회피 사유가 없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공영방송 임원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전문성,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 일탈 남용이 없다고 탄핵 사유에 대해서 다투고 직무 관련성,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 피청구인은 소추 사유 불특정, 소추 절차에 있어서 적법 절차 위반, 탄핵 소추권의 남용도 주장하였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렇게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상정을 마쳤고요. 그 다음 준비 서면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8월 5일자 청구서, 8월 28일자 의견서, 점검 목록, 입증계획서, 9월 10일 입증계획서 수정, 문서 제출 명령 2건, 성부 촉탁 신청서, 사실조회 신청서, 10월 4일 입증계획서, 문서 제출 명령 거부에 대한 의견서, 다음에 소추 사실 특징에 관한 의견서, 10월 7일 정의 신청서, 11월 7일 준비 서면 정의 신청서, 송부 촉탁 신청서 제출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8월 12일 답변서, 8월 21일 준비서면, 9월 12일 준비서면, 10월 4일 송부촉탁 신청서, 사실조회 신청서, 11월 4일, 11월 11일 준비서면 각 제출하고 11월 11일 사실조회 신청서 내셨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추가로, 이 외에 추가로 변론하실 내용이 있으면 청구인 측 30분, 피청구인 측 30분 변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정부인 측에서는 탄핵 제도의 의의, 이 사건 탄핵의 배경, 탄핵의 사유,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 형량, 결론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핵 제도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제도가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국가 권력을 통제하며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 절차나 직업 공무원 제도에서의 징계 절차와는 다르다는 점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 탄핵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피청구인 임명 이전부터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었습니다. 이 사건 탄핵 사유 중 하나인 2인 의결의 이 법은 이동관과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직무대행의 탄핵 소추 사유에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탄핵 소추안 발의 직후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이 불발되었고요. 헌법재판소가
법 위반 행위 여부와 중대성 등에 대해서 판단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탄핵이 반복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청구인도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만으로 의결을 강행을 했고 역시 이 사건 탄핵 사유 중 하나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방통위원 추천에 관한 여야 공방을 보겠습니다. 지금 방통위 상임위원이 그 피청구인 포함해서 대통령 지명목 2사람만 현재 임명된 상태인데요. 국회는 23년 3월 30일 최민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법제처에 결격 사유를 조회를 했고요. 그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결격 사유 인정 어렵다는 회신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는 7개월 넘게 조회에 대해서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민희는 11월 7일 사퇴를 했고요. 이 사퇴가 국회 추천위원회 장기간 임명되지 못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은 24년 9월 야당 추천 상임위원을 추천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만 중단한 바가 있고요. 국민의힘 가방이 간사인 그 최영두 의원은 이 사건 탄핵 심판 결정 이후에 여야가 국회목 3사람을 함께 추천하자는 의견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결국 방통위원 추천에 관해서는 정부 여당과 야당의 정책 입장에 따라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지 국회 내에 근데 야당의 책임이 크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탄핵의 사유를 보겠습니다. 직무집행행위. 피청구인은 4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 위원 기피 신청, 공영방송 이사 선정,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에 관한 4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고요. 이것이 직무집행행위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헌법과 법률 위배를 보겠습니다. 상임위원 5인 중 2인의 심의 의결 행위는 국회 추천에 3사람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피청구인과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사람만의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목적과 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방송위법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방송위법 제13조를 보겠습니다. 1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회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다. 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1항에서 2인 이상의 위원 요구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한다는 의미는 위원장을 제외한 2인의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2인 이상의 위원회 위원장에 포함된다면 단서 조항을 굳이 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적 과반수 찬성을 의결하는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법에는 제적 감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역시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법, 과거사정리법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역시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의사정적수와 의결정적수가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방심위 역시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이 법에 규정된 위원 수에 관계없이 2명의 위원을 의결한다면 모두 법 위반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 선출, 대법원장 추천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선출 4명, 대법원장 추천 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 방통심의위원회는 국회의장 추천 3인,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 3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선출, 대법원장 추천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임명위원만으로 의결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회와 대법원장의 위원 추천권이 배제되고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인 의결의 효력을 유지, 존속하면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에서 2인 의결은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고요. 또 다른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법상 최소 3인 이상 구성원의 존재는 의사결정의 필수 전제 요건이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방통위가 방통위원 2사람만으로 의결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이 자신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결한 행위는 헌법상 법치주의와 방통위법이 위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기피신청 각하의 위법입니다. 피청구인은 기피신청되었습니다. 그러나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피청구인이 의결에 참여한 위법이 있습니다. 기피신청권 보장을 위해서도 3인 이상의 위원이 필요합니다. 2사람이 임명된 상태에서 1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이 기피신청권 남용이라고 본다면 2명이 임명된 상태에서의 기피신청권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회피하지 않은 위법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과거 문화방송에 재직하는 동안 직원 사찰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MBC 기자협회에서 제명된 바도 있습니다. 민영아 씨도 논의를 한 전력이 있고요. 2022년에 페이스북에 MBC 보도 응징을 위해서 시청과 광고 거부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 즉 박문진 이사의 이사 선임 관련해서 피청구인은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피하지 않은 위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법적 요건 등을 위반한 졸속 심사 의결을 보겠습니다. 방송법과 방문진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을 위해서 KBS와 방문진의 임원은 방송 전문성,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통위는 과거 5차례에 걸쳐서 3년마다 다양성과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KBS 이사는 여권이사 7명, 야권이사 4명을 선임했고 박문진 이사는 여권이사 6명, 야권이사 3명을 선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류심사와 면접, 5명 상임위원 간의 충분한 협의와 표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임명된 당일에
또 같은 날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약 1시간 35분 동안 토론 없이 7, 8차례 투표만을 반복한 후에 선임했습니다. KBS 이사 지원자 53명, 박문진 이사 지원자 32명, 총 85명을 법정 요건에 맞추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심사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습니다. 또 전례 없이 여권, KBS는 여권 이사 7명, 박문진은 6명 이사만을 선임하고 KBS는 야권 이사 4명, 박문진은 야권 이사 3명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양성과 대표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에 법익 형량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과 달리 정치적 비중이나 기능에 법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정부위원으로서 대통령이나 국무위원과는 다른 지위에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위반의 중대성과 파면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 형량을 보겠습니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이 사건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로는 법 위반 행위의 명확성과 고의성, 법 위반 행위가 미치는 영향, 법 위반 행위의 헌법 질서 훼손과 권력 통제 필요성, 법 위반 행위 이후 피청구인의 태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법 위반 행위의 명확성을 보면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목적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대통령 지명 2인과 여야 추천 3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이 있습니다. 방통위가 과거 2명 위원으로 의결한 전례가 없는 그런 사정도 고려돼야 합니다. 2명의 상임위원 의결이 입법 목적 저해와 절차적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한 법원 판결 등을 조합해 볼 때 2인 의결 등의 법 위반 행위가 명확하거나 또는 적어도 법에 위반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기피 신청 각하나 회피 거부, 임명 당일에 졸속을 의결하는 행위도 역시 법 위반 행위가 명확하거나 위반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법 위반 행위의 고의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3명의 전임 방통위원장 및 직무대행이 2인 의결의 위법 문제에 포함하여 탄핵 발의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야당이 피청구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포함하여 계속해서 2인 의결의 위법을 지적해온 사실도 있었습니다. 초월 고법에서 2차례 2인 의결의 입법 목적 저해 우려와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지적한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사전 계획했다는 듯이 임명 당일에 2인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고의로 법을 위반했거나 또는 적어도 법 위반 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 위반 행위가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선임한 이사에 대해서 이사 선임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취소 소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와 MBC의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 기관인 이사회의 불안정성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이사 선임은 경영진 교체로 이어지고 보도와 편성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고 KBS, MBC 내 갈등이 계속되며 그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송법이 추구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2008년 이후 KBS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사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법 위반행의 헌법 질서 훼손 정도와 권력 통제의 필요성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만 임명된 상태에서 제적 과반수인 2인의 출석, 2인의 찬성 의결이 허용된다면 법률상 제적 과반수의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모두 충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인 의결이 가능하다면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도 법에서 규정한 위원수와 무관하게 단 2명의 위원만으로 의결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심각한 법치주의의 위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국회 추천의 위원의 임명을 거부하거나 대통령 몫의 위원만으로도 행정행위가 가능해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과 같은 행정기관장의 자의적인 직권 남용 행위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법 위반 행위 이후 피청구인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탄핵이 의결된 이후 직무 정지 중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보수의 여전사라고 불리우며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인용한 판사에 대해 좌편향적인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라고 근거 없이 편매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내로남불 다수 독재라고 비난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링크하게 됐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야만에 맞선 나의 길, 나의 싸움, 나의 사명이라는 배경 화면하에 유튜브에 출연했고요. 민주당을 비난하는 유튜브 링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무 정지 중에 공무원 신문으로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피청구인이 고위공직자로서 법 규범 준수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입니다.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를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파면될 경우 의결 기능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 등의 적법한 행정을 촉구하고 재발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의결에 따른 그 각각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이나 집행정지 등 계속되는 법적 분쟁을 종식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하더라도 전례에 비추어 후임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더라도 한 달 이내에 임명이 가능합니다. 파면 결정 이후에 현재 정부 여당과 야당의 태도로 봐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을 해서 방통위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익 형량 측면을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법 위반 행위로 행정기관의 적법한 구성과 운영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한 반면에 파면으로 인한 헌법 질서 회복 효과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요건을 넉넉히 충족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윤택 네네 마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피청구인 변론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제출한 준비 서면으로 PPT는 만들지 않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24년 올해 7월 31일 날 임명되자마자 단 하루 만에 탄핵 소추가 의결되고 그 다음 날 탄핵 소추가 의결되고 발의되고 그 다음 날 의결되어서 권한행사가 정지된 사건과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그 위법성이 중대한지 또는 입법권의 남용이 아닌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네 가지 요건을 주장하고 있는데 요건과 법 위반의 중대성, 입법권의 남용의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구인은 이인체제의 위법성 관련해서 피청구인이 방통위가 5인으로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방통위법을 위반하여 상임위원이 2인 상태를 악용하여 위법한 심의 의결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방통위법은 방통위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하고 3인은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있는데 국회의사가 대통령의 의사보다 우월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과 행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를 법률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구성원의 임명에 입법부가 사실상 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소지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다는 면에서 사실상 관여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 이번처럼 국회가 3인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그리하여 2인의 경우에 어떠한 의결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상을 넘어 법적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회는 사실상 결정권을 가진 것이지만 일정한 조건에서는 법적 결정권을 가진 것이고 사실상 국회가 행정부의 실질적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국회부는 법률로서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집행부는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그 구성원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구성원 임명에 있어서 국회가 사실상 또는 법적 결정권을 행사하고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집행부의 구성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입니다. 의결 정족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방통위법이 의사 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고 의결 정족수만 제적 과반수로 규정한 것은 정파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방통위위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정부의 방송통신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결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방통위법에 의하면 의결 정족수는 정원이 아니라 제적 과반수입니다. 피청구인은 방통위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과반수, 제적 과반수가 있어야 개의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국회는 국회법 54조에 의사정족수를 5분의 1로 하고 있는데 회의체는 국회법도 제적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개의하는 것이고 국회법 54조가 위헌되는 결과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방통위법 위에도 감사원법, 인권위원회법, 영화진흥에 관한 법,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관한 법, 공정거래법,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법, 과거사 정리법 등에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에 있어서는 의사 정족수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의결 정족수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해석이라는 것은 법규가 가지는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박이 항구를 출항하는 경우에 수로안내인이 지시하는 항로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지만 공해상에 이르면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독자적 항로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도 일단 정립이 되면 입법자의 의사를 떠나서 독자적 의사를 가지는 존재가 됩니다. 독일 연방헌재도 해석의 객관론에 찬성하는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해석은 문헌 해석, 물리 해석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목적론적 해석이 물리 해석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하물며 입법 취지를 오해하여 명문의 규정을 벗어난 해석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물리 해석상 논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리 해석을 뛰어넘어 목적론적 해석을 하는 것은 법 해석의 일반 원칙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방통위법에 의사 정족수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의결 정족수만 규정한 것은 방통위가 의사 정족수 문제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도라 할 것입니다. 방통위법 4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인 것과 마찬가지로 방통위 위원장은 당연히 상임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방통위법 13조 제1항에 의하면 방통위 회의는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단독으로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위원장은 상임위원의 지위도 갖고 있기 때문에 2인 이상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의 위원장이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인 위원을 포함해 2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위원장 지위에서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재량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방통위법 13조 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 회의는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 의결 정족수는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의사 정족수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명시적인 의사 정족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원회 소식과 관련된 조항에 불과한 13조 1항의 의사 정족수를 유추하여 반드시 3인 이상의 상임위원이 있어야만 적법한 회의가 구성된다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문헌 해석, 물리 해석을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 해석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적은 현재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정원과 제적의 의미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자기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몫으로 남겨진 3인의 상임위원을 총괄하지 못하는 것은 국회에서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경 최민희 위원이 사퇴한 후라도 국회에서 상임위원을 추천하였다면 방통위는 5인 체제로 구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청구인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방통위 회의 소집 및 의결 등 업무가 집행되면 방통위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지속하여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 이동관 위원장이 2023년 8월 25일 임명됐는데 그때부터 이러한 2인 체제가 위법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국회는 상임위원 3인을 임명하면 됩니다. 추천하고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지. 그러나 국회가 3인의 상임위원을 추천하려는 노력을 시도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국회는 방통위의 2인 체제를 위협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해소할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방통위원장 및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계속 지속하면서 급기야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해야 될 의무는 공석인 3인의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것이지 방통위 기관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아닙니다. 국회의 태도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집행부를 무력화시키고 식물기관화시키는 것 이외에 그 어떤 용어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가 개점 휴업 상태가 되면 그 누가 이익을 보는지 생각해보면 국회의 태도는 입법권의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태도는 행정부의 무력화 시도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형법상 자초유난 개념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법익 침해의 상황을 만들어낸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회가 방통위의 2인 체제를 유지하는 고의적 부작위를 행하면서 심지어 방통위 기관장인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탄핵 소추를 의결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말았습니다. 기피신청 관련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으므로 기피신청 관련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수집하여 기피신청을 각하함으로써 방통위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제적이 현재 2명인데 기피신청을 당한 위원장이 기피신청에 대한 심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부위원장 1명만 남게 됩니다. 1명만 남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의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는 기피신청권의 남용이 다름 아닙니다. 제적이 2명에 불과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은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는 것 외에 그 어떤 공익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권리 남용인 것입니다. 기피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이 합의제 기관의 구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제척 기피 결정의 관여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청문회 규정에 따른다면 아무리 기피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신청이 접수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3인의 상임위원이 구성되기까지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모순에 이르게 됩니다. 국회의 고의적인 의도적인 부작위로 방통위가 2인 체제에 운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법 해석은 현실을 무시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장한 기피신청권의 남용과 관련하여 정당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나서 제가 8월 12일자 답변서를 쓰면서 을 1호증으로 낸 판례에 제가 분명히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안건의 심의 의결을 회피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통위법 14조 제1항 소정의 제척 사유에 피청구인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3항의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가로서 강행 규정이 아닌 회피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인데 임의 규정에 위배되었다고 해서 이런 것을 위법이라고 주장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 현재 6인 체제로 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 5분 중에 5인을 공정한 재판을 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한다면 과연 그 기피 신청이 남용이라고 판단되지 않을지 생각해보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무집행 관련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과거 문화방송에 재직할 때 등의 행위를 언급하면서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고 또한 최근에 유튜브 출연 및 SNS 내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주장한 사유들은 피청구인이 2024년 7월 31일 공직에 취임하기 이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직무집행과 전혀 무관한 사유입니다. 또한 직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는 탄핵소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공정한 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탄핵소추 이후에 피청구인의 행위는 자기 방어를 위한 소극적인 것이었고 또한 피청구인이 최근에 새롭게 주장하는 내용들은 국회에서 행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 내용이 아닙니다. 탄핵소추 심판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달리 평가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탄핵소추 이후의 행위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는 것입니다. 관례에 무시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이사를 임명하도록 한 방통위법, 방문지법 등 기존 관례를 무시한 채 5인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되기 전에 2인의 상임위원만으로 졸속으로 심의의결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법이나 방문지법에서는 이사의 구체적인 선임 절차 및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청구인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방송의 전문성, 공공성,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면접이라는 제도는 필요시 할 수 있는 것이지 요강에 써있지도 않은데 면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법이고 재량권을 일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회의 일시 장소를 이틀 전에 통지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회의를 수집하기 위해서 통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회의 통지 절차에 관한 것이고 회의가 진행되기 위한 의사 정족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7월 31일 날 임명됐는데 MBC는 8월 12일, KBS는 8월 말일 날 각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사들이. 따라서 MBC 및 KBS 이사를 선임하거나 추천하는 행위가 2주밖에 남지 않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사의 후임을 임명하는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정부인은 피청구인이 국회에서 후임 상임위원을 임명할 때까지 기다릴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시간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동관
위원장 때부터 2인 체제가 위협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때 국회가 3인을 추천해야 되는 것이고 최소한 최민희 후보가 사퇴한 작년 11월이 되었을 때 3인의 상임위원을 추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도록 아직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 의한 상당한 기간이 도과했음이 명백하므로 국회의 귀책 사유로 인한 2인 체제를 이유로 피청구인을 탄핵 소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한편 청구인은 인사에 관한 결의를 함에 있어서 방청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관한 비공개 회의를 하는데 방청권을 배부하는 그러한 절차는 없습니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KBS 이사 지원자 중 7명, 박문진 이사 지원자 중 6명 및 감사를 임명한 것이 관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 나머지 인원들을 임명했을 것입니다. 피청구인이 탄핵된 바람에 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관례를 벗어나서 이 사건 관련 심의 의결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입법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이 훨씬 더 큰 상황에서 관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중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서는 헌법질서 수호의 관점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 법이 경영을 하더라도 탄핵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치국가 원리를 근본으로 삼는 문제 삼는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단 하루밖에 근무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도대체 얼마나 중하기에 장원급 피청구인을 탄핵소추하여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식물기관화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고의과실에 비교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직무집행에 위법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하루밖에 근무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인성호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들 수 있는데 국회의 다수당에 의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피청구인 개인은 크나큰 인격적 손상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됨으로 인해서 방통위는 사실상 식물기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법권의 남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피청구인에 대해서 국무위원급으로는 유례가 없는 3일 연속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런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3일 연속 청문회를 개최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탄핵소추 이해 8월 6일 과방위 위원들은 현장 검증을 하였습니다. 탄핵소추를 한 이래로 이후에 현장 검증을 한 사례도 대한민국 역사상 없습니다. 또한 방통위를 상대로 불법적 박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자학 청문회를 3회에 걸쳐서 개최했고 탄핵 소추되어 있는 피청구인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피청구인은 탄핵 소추를 당했다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불출석하고자 하였으나 국회에서는 국회 모욕죄로 처벌한다고 하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까지 하였습니다. 한편 국회는 10월 24일 피청구인에 대해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의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탄핵 소추를 위한 준비 단계로서 법사위에 회부하여 미리 조사를 하거나 실질적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일반 징계사건에서도 보기 어려운 권한의 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실질적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이상임 권한대행에 대한 지속적인 탄핵소추와 급기야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입법부에 의한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파적 이익을 위한 입법권의 남용이라는 용어 그 이외의 어떠한 말로서도 국회의 태도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집행부 기관장에 대한 지속적인 탄핵 시도, 피청구인 개인에 대하여 행해진 국회의 도를 없는 행위가 관례라는 말로
포섭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대의적 책임 추궁의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탄핵제도는 의회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부를 순치 또는 무력화하고 국민에 의해 창출된 정치구도를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의회 권력의 정치적 수단이나 정파적 무기로 남용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무기로서 의회의 탄핵 소추 권한이 남용되는 경우에는 탄핵제도는 권력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의회 내의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작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정치적 이유에 의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진행된 것입니다. DK 여신이 눈을 가린 채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그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공평한 판단을 하기를 바라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과연 피청구인에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가서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판단을 거쳐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를 조속히 기각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청구인 대리인에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기피 신청 각하와 관련해서요. 그 과방위 청문회 회의록에 의하면 도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소추 의결서 내지 준비 서면을 보면 기피 신청인은 박문진 이사 이 세 사람만 거론합니다. 이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기피 신청을 했다면 기피 신청서도 증거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통위 회의 내용에 관한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 방통위에서 보도 자료 또는 브리핑 자료로 이렇게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뭐 기자들한테도 배포하고 이걸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는데 그걸 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홈페이지에 있는 것 같던데요? 없던가요? 요청하신 그 내용하고는 좀 안 맞던가요? 안 맞아요. 우리는 쉽게 검색이 되었는데요. 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게 뭐 보도 자료라 가지고 뭐 공개 사실로도 뭐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록에 반영이 돼야 되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 7월 31일 날 배포한 보도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4년 7월 31일 날 배포한 브리핑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증거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피청구인 대리인에게 묻겠습니다. 갑제 24호증 방통위 의사 일정에 보면 비공개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 회의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는 의결이 있었습니까? 의결? 확인해서 예, 의결이 있었다면 뭐 좀 증거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구인, 피청구인의 변론과 관련한 재판관님들의 질문 하십시오. 예,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도 묻고 청구인에게도 묻겠습니다. 주제는 방통위원 구성에서 여권 우위는 법률로 강제되느냐. 두 번째, 방통위원은 언제까지 추천 임명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피청구인 측에 묻겠습니다. 법률이 방통위원 중 여권 3, 야권 2를 강제한다고 보십니까? 현재의 법 취지를 보면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대통령이 2인, 국회가 3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3인 중에 한 명은 대통령이 소속하였거나 하고 있는 정당,
이의는 야권에서 하는 것으로 보니까 행정부를 구성하는데 행정부를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국내 대표인 국회가 해야 되지만 그 인원을 구성하는 것은 집행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구정통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치면서 이러한 구도로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현재와 같이 국회가 3인을 추천하지 않아서 2인으로만 구성된다면 이는 또 청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3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의결도 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건 뭐 행정부를 구성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저는 3대 2의 비율이 최소한 되어야 집행부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방통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방통위원 1기가 끝났습니다. 2기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2기 방통위원의 마지막 1년은 야권 우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제 그럼 그 경우에 지금 피청구인 대리인 말씀에 의하면 여3, 야2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법에 정해진 임기를 포기하고 사퇴를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알박기 인사를 하는 것과 비슷하게 나가는 대통령이 임기제 기관장을 임명함으로써 대통령과 임기제 공무원 간의 임기가 엇갈리는 그런 문제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요. 정무직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개 정무직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 대체로 그 직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여기는 이의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방통위원은 임기를 법에서 보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무직이지만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게 임기제 아닐까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재일 감사원장도 전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지금도 근무하고 있다. 헌법상 임기나 법률상 임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피청구인 측은 무조건 방통위원회 여3, 야2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 위에서 모든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청구인 측에 물어보겠습니다. 방통위원 5명은 법률로 예정되어 있고 의무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을 2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최민희 위원이 국회 의결을 거쳐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2023년 11월 7일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는 추천해야 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추천 안 하십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여야 협의 과정에서 그것이 추천에 대한 합의가 안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합의가 안 되면 국회는 아무 결정을 안 합니까? 이제까지 안 했습니까?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위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임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다수당이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또는 이게 임명이 확실하게 보장될 것이냐에 대한 확신을 받지 못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이야기고 법률적 이야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법률,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법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청구인 측 이야기는 방통위원은 5명이 구성돼야 되고, 그런데 2명 체제하에서 왜 의결한 걸 했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법을 위반했으니 파면을 하라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묻는 겁니다.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 안 합니까? 제가 뭐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건 법률 위반이 아닙니까? 현재 변호사입니다. 예. 제가 얘기할까요? 이 방통위법을 만들 당시 제가 방송통신융합위원이었고 법안 소위 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입법미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회에서 추천하면 즉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최민희 위원을 추천을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적법하다, 위법한 것이 없다. 그런 것은 그렇게 판결한 것은 즉시 임명해야 된다라는 취지일 텐데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통해서 저희는 지연시킨다. 그걸 명분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최민희 의원이 계속 임명해 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본인이 사퇴를 했는데 다시 추천을 한들 대통령이 임명할까? 아마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 질문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에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국회에 질문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회를 구성하는 교섭단체 중에 일부가 어떤 견해를 가지는가를 묻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예, 청구인 쪽에서 최민희 위원에 대해서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위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을 해도 대통령이 임명할지 여부를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추천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진숙은 국민의힘에서 2023년 8월 21일자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본회의 표결에 관한 권한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으로서 본회의 추천 의결될 시일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기다리는 시기 도중에 11월에 최민희 비추천자가 국회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 이전까지는 민주당의 주장이 어느 정도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이지만 2023년 11월 이후에는 국회가 왜냐하면 국민의힘 추천 1명, 민주당 추천권 2명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2023년 11월 이후에는 그건 국회 합의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2명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주장은 2023년 11월 이후에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국회가 끝나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에 제 피추천자로서의 권한을 상실하였고 그 이후에 상임위원장으로 대통령 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청구인 주장과 관련해서 적어도 2023년 11월 이후에는 국회가 3명을 마땅히 추천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진숙과 함께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서 본회의에 올려서 의결을 했다면 5인 체제가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하시죠. 국회가 최민희 후보 퇴임한 이후에 국회가 추가로 후임을 선임하지 않는 것은 그에 앞서서 대통령의 임명권 남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입법은 서로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협치에 의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임명권이 발생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최민희 방통위원장, 그러니까 법은 대통령이 두 사람을 지명하고 3위는 국회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추천을 받았으면 그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동관 체제, 김홍일 체제 계속 2인 체제로 위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 중요한 심의를 하고 있는 심의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을 대통령이 두 사람 해촉시키고 대통령 지명하면서 국회에서 추천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올해 6월 말까지 끝까지 임명을 안 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요. 그렇다면은 그 임명권 남용에 대해서 국회에 어느 정도 사과라든지 나름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협치를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양쪽 행정과 입법이 서로 간에 위법하지만 그거는 이제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견제와 균형 그런 원리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방금 전에 피청구인 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사위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법률적 주장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 주장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법사위에서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를 합니다. 그럼 그런 조사 청문회를 왜 하냐? 그냥 탄핵해버리면 되지. 또 이렇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도 합니다. 그래서 주장과 주장이 법률적인 강제력,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정권이 교체가 되면 야당과 여당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통위원 임기를 마치는 그 위원회, 당시 추천될 당시에 여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당일 때 여당이 추천한 사람 아니다, 소속 정당으로 봐야 된다, 아니면 여당 야당으로 봐야 된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추천이 차일피일 미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 속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방통위 추천 책임자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최민희 방통위원을 국회에 추천했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걸 법제처에서 시간을 끌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임명했다면 그 후속 인사도 탄력을 받아서 추천되고 임명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인 체제가 유지되었던 것이 국회가 추천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주장도 일면 일리 있는 주장일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책임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위에 있는 그림만 좀 나오게 해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예, 그 정도, 예, 됐습니다. 저기 지금 저 청구인 쪽에 좀 여쭤보는데요. 이제 저 그림을 보면 방통위가 지금 위원이 3인 있었던 때가 2023년 8월 23일이 마지막이고요.
이제 그 8월 23일부터 해서 계속 1명, 2명입니다. 지금 이제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은 이제 그 문제가 2023년에 있었죠. 예, 그래서 2023년에 저 국회 쪽에서 추천해야 되는 3명이 뭐 공석이었던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었다. 일단 국회에서 뭐 일은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22대 국회 구성이 되고 2024년에 들어서도 계속해서 지금 국회 쪽 3명은 공석이란 말이에요. 좀 최민희 의원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제 국회가 국회의 임무를 제대로 했나 하는 그런 좀 의문이 들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방통위원회가 이제 이 국가기관인데 그러면 지금 2023년 8월 23일부터 지금까지 방통위원회가 회의체로서 기능하는 그 기능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 하지 말라는 게 국회의 뜻인가요? 지금 그 표에 보시는 대로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이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는지, 임명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그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에 어떤 협조를 했는지를 대통령이 먼저 밝히는 게 순서가 아닌가. 제가 지금 묻는 거는 네. 그 최민희 의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국회 쪽에서 네. 지금 이제 최민희 의원이 사퇴한 2023년 11월 이후에는 그 3명 국회목 3명을 추천할 수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2023년 11월이고 지금이 2024년 11월입니다. 1년이 됐어요. 그런데 국회에 추천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방통위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국회의 입장에서는 우선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실의 이유나 이런 걸 들어야 될까?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월쯤에 민주당에서 추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힘 과반위 간사는 이 헌재 결정이 끝난 다음에 3명을 같이 추천하자.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추천이 보류됐다. 그 타임라인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건 이제 국회 내부적인 이야기이고요. 네. 그럼 이 방통위원회는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럼 이 국가기관은 저렇게 1년 넘게 기능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국회에서 그걸 바라고 있는 건가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최민희 방통위원을 굳이 임명 안 하고 시간을 끌고 결국 사퇴하게 만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로 책임으로 치환해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추천한다고 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만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는 임명하지 않고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내부적으로 그걸 토론할 수도 있는 문제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는 문제죠. 직접적인 비유가는 안 되겠지만 헌재 재판관도 그래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견 맞을 수 있는데 실제로 추천하는 프로세스 과정을 본다면 국회에서는 실제로 정당 간의 입장이 있고 그것이 국회 추천으로 외화가 될 텐데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다는 점도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10월 17일에 재판관 3명이 퇴임을 하고 오늘이 언제예요? 오늘이 지금 11월 12일이니까 거의 한 달째 지금 그 재판관이 전체가 모여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결정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고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그것도 지금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인데 그게 그 국회의 책임 이외에 다른 누구의 책임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그러면 이제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헌법재판관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법으로 다 규정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관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1당과 2당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실제로 다수당이 2명을 추천해야 된다. 3명을 추천해야 된다. 아니다. 비슷하게 추천해야 된다. 이런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쟁이 있는 국회에서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것이고요. 그냥 그 과정을 생략하고 국회 책임이다. 맞죠? 국회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지금까지 추천 과정의 경로를 보면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다수당이 다 추천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방통위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반복입니다만 여야의 시점이 달라서 추천한 주체가 누구냐 하는 부분으로 국회에서 끊임없이 논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건 그 이후의 문제인데 계속 제가 주장합니다만 최민희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면 지금 같은 사태가 시작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그 국회는 이제 그 국가기관으로서의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회의 임무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국회 내부에서의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저렇게 하는 게 옳다 하고 이제 그 내부에서 그 논의를 할 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소추 의원께서는 국회의 대표시거든요. 국회에서 지금 이 탄핵 소추를 했고, 그래서 우리 국회는 국가기관으로서 지금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역할을 했다. 그래서 국회를 대표해서 하시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여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그러니까 이제 국회 그 내부에서의 그렇게 막 논쟁하고 그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런 사정이 있다면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나 헌법재판소나 이런 국가기관들은 이제 구성을 안 해주면 그냥 구성해줄 때까지 역할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게 옳냐. 그렇게 하라는 게 국회 대표시니까 국회의 뜻이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국회도 국가기관이고 대통령도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문제를 발생시킨 국가기관이 어디죠?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최민희 방통위원을 임명을 했다면 그 사후에 지금 벌어지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 작동 원리 내부 사정을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린 거고, 기관의 책임을 따진다면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 최고의 기관이 실제로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 국회가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네, 그 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2인 의결 했어요. 아니요. 네. 2인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위법인 이유가 2명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2명이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인지
어디에 더 방점이 있습니까? 그 예컨대 만약에 2명이어도 한 명은 이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고 그 다른 한 명은 국회가 추천한 인사라면 그 경우에는 좀 위법성 평가를 달리 해야 됩니까? 저희 주장은 2명이 의결한 것 자체가 위법이고요. 그 2명이 뭐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냐 국회가 선출한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2명이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만약에 그 3명이 모두 다 여당이 뭐 추천하거나 뭐 대통령이 임명한 이렇게 약간 여당 몫이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3명이기 때문에 3인의 그 의결은 위법하지 않다. 이제 그런 논리가 가능한 거죠? 지금 만약에 여당만으로 그러니까 여당이 1명 추천을 해서 대통령 지명목 2사람과 해서 3명이 의결을 한다면 사실은 그 역시 정치적 다양성을 구성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 목적에는 어긋나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건에서는 이 의결 자체가 위법이지만 대통령이 지명목 2명이 하기 때문에 위법이 더 가중됐다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럼 숫자가 문제인 게 아니라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까? 그것도 이 사건에서는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또 한 말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네네.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방통위법 13조 2항에는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적위원 5명의 과반수는 3인이죠. 근데 2인으로 결정했단 말이죠. 그럼 이 조항을 위반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다 여권 인사 3인으로 추천됐다 하면 야당의 입장으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소원할 수도 있고 이게 다양성을 보장하는 거냐라는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었겠으나 3인으로 그것이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됐다 하더라도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은 법적으로는 충족한 거죠.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주장을 떠나서 13조 2항 제적위원 5명 과반수 의결로 찬성한다는 조항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대통령이 추천한 임명한 2명만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께서 제적이 5명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정원이 5명인 것이고 지금 제적은 2명입니다. 2명이니까 제적 2명 중에 과반수는 2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도 법에 대한 전문가시니까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자,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을 만들 때 제가 4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도적으로 이 법을 만들었고 저희가 이 법에 제적위원이라 하면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 얘기하는 정원과 같은 의미 제적이나 정원이나 5명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2인 추천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3인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여권 인사가 3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의제다 할지라도 결국은 안 되면 표결을 할 텐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입법 취지할 때 그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저희가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은 나름대로 추상적으로나마 인정했던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그러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야당 인사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관례로 이어져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거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서정 보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갑 제40호점부터 51호점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네. 피청구인 의견 어떻습니까? 네, 입증 취지는 부인하고 네. 다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피청구인 측에서 을제 13호점부터 20호점까지 제출하셨습니다. 청구인 측 의견 어떻습니까? 네, 증거 동의하고 입증 취지 부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록 송부 촉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2024년 10월 4일 서울 고등법원에 집행정지 사건 기록 송부 촉탁해가지고 채택하고 회신이 도착했는데 서정 내셨나요? 그걸 정리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이 너무 방대해서 예. 필요한 부분만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청구인은 11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재조치 처분 취소 사건 기록에 관해서 송부 촉탁 신청하셨죠? 예, 그건 어제 내셨죠? 그래서 며칠 전에 내셔가지고 이거는 추후에 체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9월 12일 방통위에 대해서 문서 제출 명령 신청하셨죠? 그걸 보고서 직권으로 방통위에다가 사실조회를 했고요. 11월 1일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간의 방통위원들 임명 내역, 그다음에 박문진 KBS 이사 임명 내역을 쭉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혹시 열람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필요한 부분에서 저희가 나중에 서면을 작성할 때 인용하겠습니다. 예. 네. 피청구인도 열람하셨습니까? 예, 열람했습니다. 예. 그 말고 지금 문서 제출 명령을 좀 지금 유지하고 계신데, 뭐 그건 그대로 유지하시되, 이게 사실조회는 또 가능한 게 있거든요. 사실조회로 방통위에 좀 그 문서 제출 명령 취지 중에서 좀 그 가능한 게 있다면은 그걸로 일단 좀 해주시고, 지금 방통위에서는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해서 못 내겠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방통위 회의록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뭐 속기록? 등등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인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0월 7일 8명, 11월 7일 1명 해서 총 9명에 대해서 정인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 재판부는 정인이 방통위 회의에 직접 참관했고 2008년부터 방통위에 근무한 직원이므로 사건 전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정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나머지 정인은 정언을 들어보고 추후 체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할 정인 같은 게 있나요? 증인의 증언을 들어본 이후에 네.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신청을 11월 15일까지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도움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자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네. 아마 그 의사 정족수 때문에 그러신 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채택된 서정에 대해서 서정 조사를 하겠습니다. 갑제 28호증을 빼고 나머지 갑제 1호증부터 갑제 39 오늘 한 50일까지 얼제 1부터 오늘 채택한 20까지 모두 열람하셨죠? 예, 예. 그래서 양 당사자 측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열람하는 것으로 개별 서정 조사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네. 네, 무방합니다. 예. 그러면 열람하는 것으로 재판부와 양 당사자 측이 열람하는 것으로 증거 조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증거 정리를 마치려고 하고 지금 변론기일은 2차 변론기일은 증인 신문을 위해서 주로 하는 거고 청구인 측에서 증인 신문 사항을 11월 19일까지 11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정인에 대한 기일 통지는 오늘 사무처에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끝나기 전에 하시고 싶을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예. 지금 방통위가 예. 국회에 이어서 헌재에서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문서 제출 명령, 명하고 있는 그 명령에 대해서도 거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강력한 좀 처분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처분이 뭐가 있던가요? 어떤
이게 법을 찾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의견서도 좀 내고 했습니다. 그게 강력한 처벌이 없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저희로서는 그 회의록 속기록이 그 의결의 위법성을 가리는 중요한 그 자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통상 재판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서증조사 신청을 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서증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회의록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기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속기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서 그 다음 기일에 채택하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고, 이 방통위에서는 그 다음 기일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록을 채택할 수 없었다라는 피청구인이 아니라 방통위 측의 해명이 우리가 틀렸다 이렇게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보기에는 그 회의록이나 속기록은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제출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 판단은 재판부에나 그거는 좀 다른 하시면 문제가. 될것 자, 같습니다. 지금 오늘 속기를 했습니다. 이 속기가 재판관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기를 가령 국회에 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응해야 되겠습니까? 이 속기는 어디까지나 내부 문서에 불과하고, 이 속기에 대한 확인은 이 재판관들이 그거 맞다 결정을 해야 그게 그 효력 있는 문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방통이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그게 틀렸다, 제가 뭐 맞는지는 모르지만 틀렸다고 생각할 근거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방통위에 그 제출된 그 지원자들의 지원자들의 지원 서류, 그건 뭐 당연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못 내겠다. 그것도 그게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나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체부는 좀 미루되, 다만 정인을 통해서 그 입증상의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글로 가고, 그 외에 또 사실조회로 가능한 건 사실조회로 가고, 다른 방법을 다 소진해보고 그 다음에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고, 또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해서는 이 소송법에 따라 할 수 있는 건지 정보 공개 청구에 따라 할 수 있는 건지 그에 대한 또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판부가 그게 쉬운 결론이면 뭐 벌써 결론을 냈지 이렇게 갖고 있겠습니까? 피청구인 측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그 회의록 속기록 관련한 부분인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그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차원에서 요청을 했다면,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차라리 탄핵을 하지 않고 청문회라든가 사실 관련한 그런 그 국회에서의 회의가 있었다면 훨씬 더 진실에 접근한 발견이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회의 속기록은 방통위에서도 회의 참석자들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속기록이 나오면 그것이 본인이 한 발언과 일치하는지 검토를 거쳐서 다음 회의 때 의결을 하고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이제 제 신분상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의록 속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는 제출하고 싶어도 제출을 할 수 없는 입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만 더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면, 대통령 임명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야당으로서는 묻는 부분에 대해서 일견 이해가 되면서도 그 모든 것은 최민희 현 의원이 스스로 피추천자로서 사퇴를 했던 2023년 11월 이후에는 그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 그 이후에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적어도 1년 동안의 기간이 국회에서의 추천할
기간이 있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입법조사처에서 당연히 뭐 별 문제 없다라는 서면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의 영향력 하에 있는 입법조사처에서 앞에는 전반부에는 별 문제가 없는 듯이 써 있지만 그 단서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이렇게 단서 이후 부분에 기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2차 변론기일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